네, 최근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치료제 또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로자의 날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고생해 주시겠네요. 자, 일단 현재 시간으로 29일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이른바 렘데시비르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참 이게 글로벌 증시가 보니까 이 렘데시비르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이슈에 따라서 많이 출렁 있는 모습인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앵커님께서 기다리시는 렘데시비르는 네. 이제 코너 뒤에 이제 바로 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하고 제가 볼 때는 재밌는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네, 어떤 그래서 그림인가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시라고 했는데 예. 아마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보면은 그 S&P 500 지수하고 예를 들면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가총액 추이를 쭉 나타낸 겁니다. 아, 예. 예, 그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일단은 경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 치료제인 관점에서 볼게요. 네. 보면은 첫째가 보면은 경제가 파란색 선이 경제인데 경제가 쭉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S&P 500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좋아졌다. 빨간색이 S&P 500이죠. 빨간색이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이요. 예,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 예.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이고 파란색이 S&P 500입니다. 그림 자체가 좀 혼란스럽게 돼 있는데 네. 자, 파란색이 S&P 500이고 아, 빨간색이 약간 뒤바뀌었네요, 지금. 예, 뒤바뀌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그림 자체가 참 재밌는 그림인데 뭐냐면은 네. 첫째가 그 큰 그림 보면은 자,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옛날에는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HIV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러스 역사는 1985년도 되는 역사밖에 안 됩니다. 한 3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자, 그때부터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감염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세균에 의해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항생제를 개발했죠. 그러다 왔는데 그 세균보다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1985년도부터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들이 바이러스를 이제 치료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자,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들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내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큰 그림 보면은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들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경제를 좋게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큰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거의 예. 동행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9년은 재밌는 그림인데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자,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이 빨간색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파란색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예. 뭐냐면은 2007년도, 8년도, 9년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흔히들 말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2008년도, 2009년도 때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에 의해서 경제가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이 그렇죠. 되죠.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 입장이 봤을 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경제를 망가뜨린데도 기여를 했다. 아, 바이러스 치료제 입장입니다. 네. 아전인수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네. 자, 그래서 그 흔히들 보면 S&P 500이 내려갈 때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매출액도 보시면 2008년도, 9년도 때 매출액이 폭증했지 않습니까? 타미플루 매출액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0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70에서 65% 정도를 그때 당시에 매출액을 다 해버렸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왜 과거 2008년도, 2009년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이 10년 정도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호황을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경제는 호황이었는데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창궐을 하면서 예. 미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고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S&P 500은 내려오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들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09년하고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라면 전개될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09년을 돌아가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바이러스 이제
뭐 렘데시비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출시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시되면서 바이러스를 잡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고 완치를 시키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바이러스 기업들의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S&P 500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2009년하고 유사한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 추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아까 그 빨간색 그림을 잠깐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2009년하고 그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가 이제 감염병이었고 네. 중간에 보면은 흔히들 보면 C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그다음에 HIV 바이러스를 여기서 해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매출액이 22조가 되고 이제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는 형태가 됐는데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감염병이 출현했을 때 급성하는 감염병이 출현했을 때 S&P 500이 무너졌지만 결국은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완치를 시키면서 경제가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은 좀 이따 이제 항암도 말씀드리고 바이러스도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제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한 예.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대보면은 이 항암제 기업들을 주가 추이가 나와요. 그래서 예. 원래 보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는 항암제 기업들이 주가가 쭉 잘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흔히들 보면은 천억짜리 기업이 뭐 110조까지 되는 독특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갈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주춤한 상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치료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좀 희망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국내 18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치료제 개발 현황 어떤 상황인가요? 예,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기 네. 전에 제가 감염병과 네. 이 약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 1900년도부터 우리가 긴 그림으로 약의 역사를 봤었을 때 이 감염병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1900년도부터 이제 시작된 이 항생제의 개발, 이 항생제의 개발은 약 2010년까지 해서 한 145개가 개발이 됐고요. 1980년도 되면은 이 항생제의 한 80%가 거의 이제 70%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1985년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 지금의 상황은 바이러스로 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한 거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임상과 관련한 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임상에 대한 현황을 기준점으로 뭘 두고 있냐면 글로벌 임상 현황으로 그 NIH에서 임상 등록 사이트에 등록된 그 기준으로 이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997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유럽이 352개 있건 그리고 네. 미국이 194건 그리고 동아시아가 106건, 한국은 5건이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치료제하고 이제 백신만 좀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치료제와 그 백신 개발 현황을 4월 27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치료제는 452건 그리고 백신은 1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이 452건은 이제 우리가 얘기가 좀 많이 거론되긴 했었는데 이 클로로킨이 124건으로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나 아니면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그 아비간 그리고 뭐 잠시 먼저 언급도 됐었지만 이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다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개발되고 있는 렘데시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백신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14건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4건은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이 10건, 네. 제약사 그 임상 시험이 3건,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원 그 후원에서 들어간 임상이 1건 해서 연구자 임상 연구가 주로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 예. mRNA 그 후보물질이 있습니다. 예. 이 mRNA 후보물질은 그 미국 보건부의 그 바르다로부터 약 그 5,8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임상 그 후기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제조 단계에 있어서 대량 생산을 위한 과정, 예.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에 이제 임상 2상이 진입할 수도 있고 빠르면 가을쯤에 임상 3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이 등록된 임상 그 시험은 치료제가 452건, 네. 그리고 백신이 14건, 그래서 토탈 한 46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나왔다시피 지금 임상 시험 건수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에볼라 치료제 목적이었던 원래 그 렘데시비르 지금 임상 시험 수가 10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9일 날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지 시간으로 29일 날 이 렘데시비어 개발사도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었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립 그 알러지 감염 연구소에서도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좀 분류가 되고요. 이 렘데시비어 개발사가 발표한 거는 중증의 코로나19 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다른 다른 대조군과 비교한 게 아니고요. 이 렘데시비어를 투여하는 그 397명을 대상으로 5일 또는 10일을 투여한 이 두 군에 대한 비교 이제 발표를 하게 투약 된 일수가 겁니다.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표는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를 하는데 이 5일 투여군 그리고 10일 투여군 이렇게 두 군에 대한 비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발표하기는 이 5일군과 10일군 투여군에서 유사한 임상적 개선과 그리고 안전성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 이 발병 10일 이내에 렘데시비어를 투여받은 환자가 그 10일 이후에 이 렘데시비어를 투여받은 그 환자군보다 퇴원 일수가 그 퇴원이 빨랐다. 그래서 그 높은 비율로 퇴원을 할 수 있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개발사는 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고 10일 이내에 그 렘데시비어를 투여받은 환자는 62%가 퇴원을 하고 증상 발병이 있고 10일 이후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그 49%가 퇴원을 한 결과를 보여서 일찍 치료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임상 결과의 그럼 한계점이 좀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표준 치료나 위약군과 비교한 임상이 아니고 대조군이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치료 시점이 언제인지 아까 10일 기준으로 해서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의약품의 투여 기간을 설정하는 것. 네. 5일과 10일에 있어서 그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약 투여 기일이 좀 짧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5일과 10일 투여군이 유사한 그런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그 허가 이후에 이제 이게 상용화된다라면 투약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번 결과는 이제 또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NIH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이 여기에서는 임상 그 대조 임상군에서 임상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립 알러지 그 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는 대조군이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유의미한 수치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얘기돼서 먼저 좀 말씀을 예. 드리면 그 이제 NIH 그 미국 국립 그 알러지 그 감염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은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그 네.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 그 68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 시험이었고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3상의 그 주요 측정 지표는 회복 시간이었는데 네. 이 회복 시간 그 해서 렘데시비어 투여군과 대조군을 비교해서 회복 시간을 31% 예.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미국 국립 알러지 감염 연구소는 5월 중에 최종 결과 이 발표를 할 예. 것으로 이제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자료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 자, 이게 렘데시비르가 원래는 그 에볼라 치료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라고 하는데, 자, 왜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된 걸까요? 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렘데시비르는 결국은 애시당초에는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그 메커니즘을 보면 네. 결국은 RNA 중합 효소를 저해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지금 네.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예, 예. 화면이네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 RNA라고 하는 것은 아데노신, 우라실, 구아노신, 사이토신 이런 것들이 네. 그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단위 분자들이 어떤 특정한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복제하는 과정이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서로 이제 상보적으로 아데노신이 있으면 이쪽에는 우라실, 그렇죠. 여기 우라실이 있으면 아데노신 아데노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 붙이게 됩니다. 그 이어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RNA 중합 효소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어 붙일 때 결국은 이제 5탄당 분자에다가 P라고 되어 있는데 PO4라고 하는 인산기가 중간에 끼고요. 그다음에 예. 또 5탄당이 오고 그 사이에 이제 염기라고 하는 우라실이나 아데닌이 오게 되는데 네. 그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나와 있네요. 렘데시비어가 밑에 오른쪽에 밑에 그림하고 위에 있는 것이 아데노신 네. 그림입니다. 구조가 보시면은 비슷하네요.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똑같은 부분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중합 효소가 아데노신을 가지고 가서 아데노신 자리에 넣어야 되겠죠. 근데 렘데시비어를 우리가 투여해주면 네. 렘데시비어를 아데노신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예. 중합 효소가. 예. 가지고 가서 끼워 넣으려고 보면 그 노란색 그 표시되어 있는데 벤젠 링이 가운데 끼어 있죠. 예. 그러니까 위에 고리를 중간의 그림처럼 그렇게 PO 그 부분을 연결시키기가 어렵죠. 아. 그래서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라실 다음에 아데노신이 못 들어가니까 그 밑에 체인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중단되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래서 터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터미네이션으로 될 수도 있고 설사 우리가 이제 생물이니까 그 벤젠 링이 끊어지고 억지로 끼워 넣는다고 해도 그 결국은 아데노신 분자 구조가 조금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번 복제가 또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렘데시비어는 아데노신과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연결고리 부분이 불안정하고 또 이쪽에 염기 부분, 아데닌 부분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중합 효소가 경쟁적으로 아데노신과 렘데시비어를 혼동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렘데시비어를 넣어주면 중합효소의 활성을 중합효소가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RNA를 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렘데시비르 자체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데노신과 예. 굉장히 유사한 분자 구조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그 미국 FDA에서도 렘데시비르 사용을 긴급 승인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고, 즉 국내에서도 이제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그 렘데시비르를 이용한 임상 시험을 진행했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로 사용 가능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 렘데시비어 개발사하고 FDA에서는 이 환자들에게 빨리 렘데시비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지금 네. 나오고 있고요. 도널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렘데시비어가 초기 임상 시험에서 이런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는 소식에 이 미국 FDA가 최대한 빨리 긴급 사용 승인을 그 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한 인터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렘데시비어를 그 공식 승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승인이 난다라는 그 조건 하에 그 심사 절차를 간단히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30일 날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미국 그 주도 임상이 지금 해서
5월 중순쯤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이 NIH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임상이 5월 중순이나 말에 잘 정리돼서 최종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긴급 승인이 나게 되면 네.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도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럼 이제 미국에서 먼저 승인을 하게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식약처에서는 이제 기존 의약품이 이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약물 재창출 방안을 내놨는데 렘데시비르처럼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로 이제 실험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치료제 개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예, 그 약물 재창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이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내는 개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발 기간이 단축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코로나19에 적용하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 항바이러스 치료제, 바이러스 치료제의 개발 메커니즘을 보면은 네. 그 우리가 조금 혼돈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른 것이 다른 의약품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은 바이러스라는 것은 자기 혼자 증식을 하지 못하고 숙주 세포로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숙주 세포의 여러 가지 기전을 이용해서 증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와서 옆에 또 숙주 세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숙주 세포로 들어가는 걸 억제하거나 아니면 들어간 다음에 RNA 증폭을 억제하거나 그 안에서 혼돈을 아니면 줘서 그렇죠. 예. 관련된 그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거나 아니면은 숙주 세포로 빠져나오는 단계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임상 시험이 하고 있는 거를 좀 살펴보면은 클로로킨, 렘데시비르, 칼레트라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었죠. 이미, 예. 그것을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을까? 결국은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 빨리 개발하고 싶은 거죠.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보면 네. 뭐 렘데시비르는 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칼레트라는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 HIV 예.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건데 이거는 그 관련된 그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또 하나 이제 주목받고 있는 클로로킨이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임상 시험 수도 제일 많은데요. 네네. 예. 결국에 이제 기대를 많이 했던 거는 뭐냐면은 클로로킨이 그 뭡니까 그 사스 당시에 예. 세포 실험에서 사스 바이러스를 숙주 세포로 들어가는 그 단계를 방지한다. 방해한다. 이런 그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주목을 받고 지금도 결국은 혹시 들어가는 거를 막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숙주 세포 자체 진입을 못하게 그렇죠. 하는. 진입을.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검증됐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실험실에서 검증된 거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서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이 클로로킨 자체가 오히려 뭐 사망률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건 이건 무슨 의미죠? 네, 그것도 이제 증상에 따라서 그 뭡니까 의약품의 효과가 좀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고 예.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 그 실험실에서 사스 바이러스를 숙주 세포로 들어가는 걸 막아준다라는 그렇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좀 부작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FDA에서는 클로로킨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사용할 때 조심해라 예. 하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 병원 밖에서는 마음대로 먹지 말아라, 복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할 때도 심장박동 이상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였고요. 예. 그래서 거기 끝나지 않고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 네. 좀 더 많은 자료가 모이면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부작용이 이제 심장박동 이상 정도, 클로로퀸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예. 자, 지금 뭐 사실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완전한 종식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렘데시비르 자체가 가장 유력한 치료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상용화되었을 때 또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이 렘데시비어 개발사가 29일 날 발표한 임상 3상 결과 중에 이 이상 반응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5일 투여군과 그 10일 투여군 모두에서 흔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은 부역 그리고 급성 호흡 부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효소 상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밝혀진 그 발표에 의해서 이런 이상 반응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의약품의 승인을 위한 과정에는 안전성과 그 효능을 확인하는 과정이 모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의약품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이제 이런 이에 대한 이제 임상시험 결과를 충분하게 이제 검토한 후에 이러고 승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다 같이 그런 네. 바람을 좀 가져보고 있는데, 자,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K-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성장 과정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 기업한테는 좀 기회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예. 있는데요. 보면은 흔히들 보면 약의 역사가 이제 그림에서 나올 텐데 네. 약은 몇 년이 되냐면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120년. 있습니다. 근데 그 120년의 역사를 잘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가 있고요. 네. 근데 120년의 역사를 딱 세 토막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 1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예. 그다음 그때 100년의 역사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항생제부터 시작했지 세균,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세균부터 시작했죠. 그러다가 또 바이러스도 왔는데 2000년도에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첫 번째 단계인데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 2000년도에 피크를 찍으면서 신약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질병은 보면은 크게 보면은 8,000가지가 있는데 예. 종류로 딱 나눠보면 1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2000년대까지 뭘 해결을 하냐면 한 10가지 종류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라든지 바이러스 치료제도 했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죠. 2000년대.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큰 기업들, 그러니까 그 제약의 역사는 신약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네릭부터 시작하고 시밀러를 가니까 우리나라는 복사약부터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1단계로 S&P 500을 상회하는 실적이 뭐냐면은 주가상으로 보면은 이런 신약 개발 기업이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20년, 20세, 40세, 80세까지 올랐는데 그때 역동적인 역할을 했던 게 신약 기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아주 활발했습니다. 예. 활발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2000년에서부터 2014년대까지가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때 암흑기로 가버려요. 아, 왜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왜 그러냐니까 예. 약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신약을.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뭐냐면 당뇨라든지 뭔가 고혈압이라든지 질병이 계속 있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걸 이미 2000년대까지 많이 해결을 했죠. 해결해서. 그럼 미국 FDA 기준으로 보면 1000개가 나왔는데 예. 2000년대 기준으로 보면 한 56개씩, 50개씩, 60개씩 딱 나왔죠. 네. 그런데 2007년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18개로 급감을 합니다. 반토막이 나버려요. 예. 근데 흔히들 보면은 신약 기업들은 어떤 거냐면 좋은 약을 개발해야 좋은 약가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니까 이런 맞는 환자들 입장이 봤을 때는 좋은 약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판매량이 증가하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데 그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암흑기로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S&P 500 대비 더 그러니까 흔히 주식시장이 말로 하는 언더퍼폼이 있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렇죠. 사서는 안 되는 기업이 제약바이오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크게 보면 바이러스.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2014년도 이후부터 보면 고령화가 진행돼요. 전 세계가. 인간의 수명이 80세가 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오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환이 좀 많아지게 된 그런 형태가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제가 앵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8,000가지 병 중에서 1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해결을 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암하고 치매를 해결을 못했어요.
암 치매. 예. 예. 근데 2014년 이전까지 그러면 약이 없었냐 하면 그러지 않아요. 미국 FDA 기준으로 1000개의 약 중에서 150개의 약은 항암제였어요. 그런데 5년 생존율이 뭐냐면은 0% 내지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년 뒤에 보면은 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더라는 예. 거잖아요. 근데 2014년에 조금 획기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면역 항암제가 출시돼요. 왜냐하니까 흔히들 보면 면역 항암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T 세포가 암을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T 세포가 암을 잘 발견하게 하는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다 보시면 돼요. 아, 타깃을 딱. 그렇죠. 예. 네가 발견을 하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죽이라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암제가 2014년도에 출시되는데 그때 보면 지금까지 보면 9개 정도가 출시됐는데 지금 생존율이 어떻게 됐냐면은 0%, 5%에서 23%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늘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흔히들 보면 글로벌 항암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암은 그 병 중에 병이요, 약 중에 약은 항암제라고 그러지만 큰 섹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전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화면에 나가는데 혹시 직접 그리신 아니 우리 이제 우리 그 조성기 부모님이 고모님이 그리신 그리신 건데 거구나. 좀 예. 이따 이제 설명을 잘 하실 예. 건데 네.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가 출시되면서 이제 23%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글로벌 그런 항암 기업들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갈 길은 암이다. 항암이다. 항암 시장. 제일 큰 시장이다. 류마티스 예. 관절염 시장이 150조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항암 시장이 150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류마티스보다 항암 시장은 훨씬 커져야 짧은 된다. 시간에 급성장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전을 알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제 달려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3%, 20%의 생존율로는 욕망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100%까지 가면은 자 환자들 입장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죠. 예. 그러면 판매량도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암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에 알츠하이머도 약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예. 5년 전에 면역암제가 출시되었고 알츠하이머도 이제 그러니까 허가를 개발에 신청하기 뛰어드나요? 때문에 예. 이제 허가 받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항암이 끌고 가고 알츠하이머가 뒤로 밀면서 이렇게 글로벌의 큰 전기를 맞고 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은 아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면역 항암제가 듣는 암종이 있고 안 듣는 암종이 있어요. 예. 그 멜라노마라든지 폐암 쪽엔 잘 듣고 있는데 위암이나 대장암 쪽엔 듣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잘 듣게끔 병용하는 임상이 많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병용 임상 쪽에 길을 찾고 있다. 좋은 전략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뭐 고령화 또 환경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지금 이제 면역 항암 그 시장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항암제 지금 개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네. 예, 제가 말씀을 좀 먼저 조금 예, 예. 네. 그 예, 개발 주셔도 역사만 잠깐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암제 그 약의 개발 역사를 봤을 때 그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00여 종의 그 약품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항암제 개발은 1920년도부터 약 150여 개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암제 그 의약품 개발의 역사를 보면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로 이제 이렇게 의약품은 개발되어 왔고요. 네. 이 항암제 시장이 이제 미래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2009년부터 2024년도까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은 약 6.9%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전체 시장 사이즈는 약 1,450조 되는 시장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 항암제 시장은 약 11.5%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예. 2028년이 되면 약 3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만 먼저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예.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항암제 시장 말씀 네, 주셨고. 네. 그 저는 이제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그 시대적으로 보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포 독성 항암제를 1세대 항암제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이제 빨리 증식하는 세포는 무조건 죽이자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 세포도 공격당하는. 빨리 자라는 부분은 예.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탈모라든지 등등 이제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세대 항암제는 좀 더 개선하자. 예. 암세포만 좀 골라서 죽이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암세포가 빨리 자라는 메커니즘을 공격하자.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신호 전달 물질을 블락킹하자. 그게 이제 표적 항암제. 그래서 타겟티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표적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오래 쓰다가 보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완벽하지 않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2014년도에 의약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면역 항암제라는 개념이 그 전에도 꾸준히 있었는데 네. 면역 세포가 암세포가 생기면 찾아내서 죽인다. 이거를 좀 극대화시키자. 그런 방법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 중에 이제 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 뭐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도 있고 CAR-T 세포 치료제도 나왔고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뭐 항암 백신도 만들고 있고 이런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현재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예. PD-1, PD-L1에 대한 항체죠. 그 부분이 이제 제일 각광을 받고 있고 선도하고 있는데 그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 좀 더. 관문 억제제. 네. 예. 아까 나왔던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암이 생기면 제일 위에 그림처럼 T 세포가 이제 그 항원 제시 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암 세포가 생겼다라는 그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 1, 뭐 시그널 2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T 세포가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림, 예. 암세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암세포를 만나서 너 암세포구나 하고 그 인식하는 부분이 있죠. 그 빨갛게 해놓은 거, 네모 박스로 해놓은 게 예. 암세포 특유의 항원입니다. 아. 캔서 어소시에이티드 엔티젠 그런 건데 예. 그거를 인식을 해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라이시스라고 하는데 녹여서 죽이는 겁니다. 예. 그런 방법인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이제 암세포 입장에서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면역 메커니즘을 회피해야 돼요. 그래서 아. 면역 회피 기전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그림에서 보면 PD-1하고 PD-L1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보면 암세포가 PD-L1 분자를 만들어서 T세포가 가지고 있는 PD-1 분자에다가 결합을 시켜요. 나 죽이지 마라. 그렇게 예. 해서 네거티브 시그널을 딱 주면 원래 죽이려는 신호가 묵살되고 아. T세포가 못 죽이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암세포가 면역 기전을 회피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전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밝혔죠. 물론 예. 이제 마이너한 부분들이 더 계속되고 연구가 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네. 그렇다면은 PD-1과 PD-L1을 결합하지 못하게 사전에 블락킹 해버리는 거죠. 아래 그림에 예, 나와 있는 아래 거네요.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PD-1 쪽에 항체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 PD-L1 쪽에 항체를 붙이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붙이면 결국은 네거티브 시그널을 암세포 입장에서 보면 T세포로 네거티브 시그널을 못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T세포는 결국은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3세대 항암제 시장, 면역 항암제, 또 T세포 지금 면역 관문 억제제까지 좀 설명을 네네. 주셨고. 거기까지 했는데 예.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는 그런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암을 치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더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예. 그래서 T세포를 끄집어내서 예. 암 환자한테서 그러면 그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잖아요. 네네. 하나는 이제 암세포를 인식해야 되고 예. 하나는 내가 죽일 수 있는 그 모티베이션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 두 가지 유전자를 아예 T세포에 넣어주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리콤비네이션해서 예. 암 환자에서 T세포를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어주고 이걸 많이 배양을 해서 암 환자한테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CAR-T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그 유전 정보를 다 넣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그 백혈병이라든지 림포마 이런 쪽에는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다른 암종에도 더 이용을 하자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캔서 백신도 보면은 바이러스 중에 캔서 셀에만 유독하게 들어가게끔 그런 바이러스 벡터를 만들고 예. 거기서 증식하고 나서 바이러스 세포, 암세포를 터뜨리고 나오는 그런 그 바이러스를 이용한 벡터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아직 뭐 충분히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뭐 예.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면역 감시 기능이라든지 또 암세포가 면역 회피하는 기전이라든지 주요한 거는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마이너한 신호, 그러니까 보조적인 신호라든지 활성화 신호, 억제하는 신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아마 면역 항암제가 주도를 할 건데 네. 면역 항암제만 가지고는 모든 암종을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면역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암종에서는 그 암종에 따라서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 증식 신호를 예. 표적하는 표적 항암제를 이용한다든지 예. 그래서 병용하고 병용해서, 예. 또는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화학 항암제까지 같이 병용을 하고 이런 병용을 누가 잘하나를 열심히 봐야 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한 신호라든지 억제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계속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뭐 항암제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도 굉장히 장밋빛인 것 같은데 한국 시간으로 28일 이제 미국 암 연구학회가 열렸잖아요. 여기에서 혹시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나온 게 있나요? 먼저 이제 AACR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럼 이제 이 AACR이 어떤 학회인가를 좀 아는 게 그렇죠.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AACR은 이제 초기 연구나 이 초기 임상과 관련해서 주로 이렇게 발표되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AACR이 작년과 이제 올해 이어서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발표가 되고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가라는 거를 보면은 작년부터 이제 이런 그 미세 종양 환경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벡터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이오마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이렇게 발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네. 4월 28일 같은 경우는 그 코비드 19과 캔서에 대한 이런 흥미로운 주제로도 발표가 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러면 이제 올해 AACR에서는 어떤 게 주목을 받았는가라는 그렇죠. 건데요. 이 폐암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타겟으로 개발되고 있는 의약품이 이번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임상 임상 이상에서 있는 이 그 발표가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줘서 이번에 네.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소세포 폐암 임상에서 좋은 결과 나왔다는 내용 말씀 주셨고,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일까요? 지금 국내 제약 산업 지금 전 세계에서 글로벌리하게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른바 K바이오 열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을 좀 좁혀서 보게 되면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원래 이슈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상장된 기업들의 이슈는 항암하고 예. 알츠하이머 치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당뇨라든지 뭐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일 큰 시장은 항암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올인을 좀 약간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형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전략은 바람직한 전략으로 예. 느낍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항암 시장이 열렸는데 지금 생존율이 20%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100%까지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드러난 게 뭐냐면 급성 감염병이죠. 바이러스가 원래 150만 종이 있습니다. 그 아까 세 가지 바이러스를 치료하면서 그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조, 매출액이 22조 됐거든요. 근데 보면은 급성이다 보니까 많은 규제가 각국의 FDA라든지 이런 데가 열리더라는 거잖아요. 한국도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사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흔히들 보면 카테고리를 엮어본다면 지금 항암하고 치매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예. 있고 이런 대사질환 쪽도 잘 가고 있으니까 급성 감염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큰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전략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염두에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걸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제네릭에서 출발해서 그다음 시밀러에서 돈을 벌어서 신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약이라는 게 이게 8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말을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8년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이 예, 나오려면 예. 그 8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네. 이렇게 그걸 느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많은 임상 비용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임상 비용 조달 비용도 좀 생각할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너무 급하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슈 하나 있으면 주가가 급등락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정말 8년 6개월 뒤에 매출액을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점검해서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그 시장 산업 자체 내에서 신약 개발이 그 분기점인데 그 신약 개발까지는 가시화될 때까지는 8년 6개월 정도.
그러면 이게 바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8년 6개월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냐면 2015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8년 6개월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2, 3년 정도 뒤에 되면은 우리나라가 성과물이 과시될 거기 때문에 예.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기업 활동도 IR 활동도 참 공개적으로 잘하고 그렇죠. CEO라든지 CTO가 나와서 정말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 이런 기업들 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가 너무 또 할 필요도 없는 게 또 해외 투자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외도 좋은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도 있으면 암 쪽이 있으면 그런 기업들서 선별해서 보시는 것도 국내하고 국외를 균형 있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또 있습니다. 지금 신약 개발 절차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승인 나는 그 기업 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적네요, 규모 수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게 말이 나왔다 그러면 후보 물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만 개에서 한 개. 개부터 시작. 그다음에 임상이 들어갔다 그러면 50개에서 한 개 예. 되는 거다. 그러니까 49개는 이론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뭐 약물 재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뭐 흔히들 보면은 혈액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자할 때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적절합니다. 정말 신약 쪽에서는. 왜냐하면 한 10개 정도, 뭐 15개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유망한 기업 있으면 한 2-3개 정도가 성공하다 보면은 나머지 게 좀 실패를 해도 전체적으로는 수익률을 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언급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종목을 언급하는 거는 아닌데 예.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항암제에 집중하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임상 비용이 1조에서 4조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흔히들 보면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기술을 막 사고자 해요. 예. 그러면 좀 제가 볼 때는 기술 수출을 한 기업. 기술 술주 계약이 이루어진 기업. 두 번째는 예. 그런데 전체 토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금이 중요해요. 먼저 받는 계약. 어느 정도의 기술을 평가했느냐. 예. 세 번째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좀 IR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IR장이 참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한 200개 기업들이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고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기업들 중에서 기술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업이 압축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뭔가 K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정책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뒷부분이. 흔히들 보면 이번에가 좋은 사례가 되는데 그 진단에서 성공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지만 2,100억을 지원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흔히들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백신은 급성 감염병의 치료제와 백신은 한번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들로 하여금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이런 분야는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흔히들 보면은 그 100조가 된 기업들이 보면은 그때 당시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경험을 바탕으로 C형 간염하고 HIV를 만들어냈거든요. HIV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내듯이 그런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정책적 지원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4조씩 투입하고도 실패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항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암제하고 치매 치료제가 갈 길이라면 그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투자를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연구 활동이 좀 활발하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이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